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스스로를 묻고 괴롭히고 죽인다는 뜻의 BTK라고 이름 붙인 희대 연쇄 살인마. 30년간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지만 황당한 실수로 체포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범죄자 1위에 등극한 데니스 레이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10월에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My Father BTK 살인마를 통해 18년 만에 재회한 어느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가 공개됐습니다. 미국에서 범죄 피해자 가족을 돕는 인권 운동가로 활동 중인 40대 여성 캐리 로스는 2023년경 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아버지에게 면회를 갔으며 이후에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했다고 밝혔죠. 캐리는 18년 만에 아버지와 만나기로 결심한 이유가 단지 그리워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오클라호마 미제 실종 사건들과 관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는데요. 아버지는 현재 치매에 걸려 서서히 기억을 잃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얘기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 사람은 그런 건 가족끼리 나눌 만한 대화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마주보고 있는 내내 인간 이하의 그 무언가와 대화하는 기분이었다. 다시는 그 사람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다. 그건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캐리 로슨이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정체가 평범한 죄수가 아니라 일명 BTK 살인마, 바인드, 묶고 터쳐, 괴롭히고 킬, 죽이는 미국의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 데니스 레이더이기 때문이죠. 데니스 레이더는 60번째 생일을 약 2주 앞두고 있던 2005년 2월 25일 점심시간에 파크시티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데니스는 기괴할 정도로 침착한 태도로 경찰을 향해 아내에게 오늘은 집에서 점심을 못 먹게 됐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어디에 사는지는 아시죠? 라고 부탁했죠. FBI가 찾아왔을 때 딸 캐리 로스는 당시 26세였으며 출산 후 미시간의 자택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FBI는 캐리에게 BTK에 대해 아느냐고 물었죠. BTK는 10여 년 전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연쇄살인마의 별칭이었습니다. 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경찰은 충격적인 진실을 전했죠. 당신의 아버지가 바로 그 BTK 살인마입니다. 현재 체포 중이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캐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데니스는 평범하고 자상하며 따뜻한 가정이었거든요. 어린 시절 캐리가 말썽을 부렸을 때도 크게 꾸짖거나 매를 드는 일 없이 그저 다치지 말라고만 당부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교회 장로이자 보이스카우트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동네에서도 정직하고 신앙심이 깊으며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평판이 자자했고요. 캐리는 FBI의 말을 온몸으로 부정하며 아버지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된 이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KFC 치킨을 먹으며 아버지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공표했을 때에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노트 속 기록들과 과거 행적 그리고 경찰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통해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마주한 뒤 부정할 수 없게 되었고요. 데니스 레이더는 1945년 미국 캔자스주 피츠버그에서 사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부모님을 따라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쉬는 날에는 카우보이 놀이와 낚시를 즐기는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순수한 아이처럼 보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힘없는 여성을 때리고 괴롭히는 추악한 환상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심심할 때면 여성의 속옷을 훔쳐 입거나 차문 뒤에 숨어 몰래 마을의 소녀들을 관찰했죠. 같은 학교 아이들은 데니스 레이더를 말이 적고 조용한 학생으로 기억했다. 표면상으론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데니스가 다녀간 곳엔 늘 찢기고 토막난 작은 동물들의 시체가 즐비했다. 데니스는 고등학교 졸업 후 1966년 미 공군에 입대해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복무했습니다. 전투병과는 아니었지만 장비관리, 무선통신, 현장 배치 등의 업무를 통해 체계적인 작전 절차 및 보고 및 기록 습관을 익혔죠. 이런 습관은 살인을 계획할 때도 드러났는데요. 신중하게 타겟을 정한 뒤 수개월간 접근 경로 확보, 침입 동선 설계, 증거 은폐를 계획하며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군생활이 직접적으로 범죄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치밀한 계획형 범죄자로서의 성향을 형성하는 데 간접적 기반이 됐다고 볼 수 있죠. 1970년 제대 이후에는 파크시티의 루터 교회에서 음향장비 자원 봉사자로 일하면서 같은 해 5월 교회 신자였던 폴라 디츠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캔자스 주립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뒤 1974년부터는 미국 캔자스주 남부에 있는 위치타 지역의 경비회사에 취직해 보안 시스템 설치 업무를 맡게 되었죠. 회사 동료들은 데니스가 성실하고 친절하지만 규칙에는 매우 엄격한 타입이었다고 기억합니다. 항상 규칙을 입에 달고 살면서 근무 시간에 잡담을 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동료들을 꾸짖곤 했다. 오죽하면 직장 내 데니스의 별명이 블루북 맨이었다. 사내 규칙이 적힌 매뉴얼북을 달달 외우는 남자라는 뜻이다.
있습니다. 데니스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얼마 뒤에는 아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부부의 앞날에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 같았던 이 시기에 데니스는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첫 아이를 임신한 1974년 데니스의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죠. 1974년 1월 15일 이른 아침 데니스는 위치타 외곽의 한 가정집에 침입했습니다. 두 달 전 33세 여성 줄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을 본 후 줄곧 가족들을 노리며 스토킹을 하고 있던 상태였죠. 울타리를 넘어 뒷마당에 도착한 데니스는 가장 먼저 집 전화선을 끊었습니다. 마당에 묶여있던 개가 낯선 사람을 보고 짖기 시작하자 뒷문을 열어 개를 밖으로 내보냈고요.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줄리의 남편 조셉 오테로가 마당으로 나오자 총으로 위협하며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데니스는 자신이 캘리포니아에서 도망쳐온 수배 중인 강도라고 주장하며 가족들에게 총을 겨누고 모두 거실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밧줄로 가족들이 서로를 묵도록 만든 후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조사 결과 살해가 이루어진 지하실에서는 데니스의 책도 발견됐는데요. 모든 범행을 마친 후에는 피해자 가족들의 차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끔찍하게 살해된 일가족의 시신은 이른 아침 학교에 갔던 세 자녀에 의해 뒤늦게 발견됐죠. 살인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하자 오히려 더 대담해졌죠. 1차 사건이 있고 3개월 후인 1974년 4월 4일 데니스는 두 번째 타깃으로 21세 여성 캐서린 브라이트를 점찍었습니다. 당시 캐서린은 19세 남동생 케빈 브라이트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경찰은 집안에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데니스가 살인 계획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니스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남자가 있는 집은 피하려고 했거든요. 남동생의 존재를 모른 데니스는 집이 빈 사이 미닫이 유리문을 통해 조용히 침입했습니다. 곧 캐서린이 집에 도착하자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던 데니스는 총을 겨누며 나타났죠.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남동생 케빈도 들어오자 당황했지만 일단 남매를 위협하며 침실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무리 남자라도 총구를 겨누고 있는데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죠. 케빈에게 캐서린을 묶으라고 지시했고 케빈은 직접 결박했습니다. 1차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이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둔 끈이 아니라 집안에 있던 반다나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등 철두철미한 면모를 보였죠.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실에 있던 오디오는 최고 볼륨으로 켜두었는데 훗날 진술에 따르면 잡지에서 배운 요령이었다고 하네요. 준비를 마친 데니스는 케빈부터 처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나 케빈은 짧은 사이 결박을 풀고 달려들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지다가 데니스가 순간적으로 총을 꺼내 케빈의 이마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케빈은 쓰러졌지만 총알이 비껴간 덕분에 죽지 않았고 곧 또다시 반격을 시작했죠. 데니스는 다시 케빈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 발은 케빈의 입 위, 다른 한 발은 턱을 스쳤는데요. 케빈은 이번엔 곧바로 일어서지 않고 숨을 죽이고 죽은 척 연기를 했고 안심한 데니스가 방을 나가자마자 집을 뛰쳐나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케빈이 죽었다고 생각한 데니스는 캐서린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죠. 캐서린이 총소리에 대해 묻자 남동생을 죽였다고 대답했는데요. 절망한 캐서린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목을 제대로 조릴 수 없게 되자 갈비뼈 아래쪽을 여러 차례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탈출한 케빈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죠. 이웃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 캐서린은 살아있었지만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직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다수의 자상으로 인해 과다출혈을 일으켜 사망하고 말았죠. 유일한 생존자였던 케빈은 목숨은 건졌지만 큰 신체적 후유증과 누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캘리포니아에서 도망쳐온 수배자라며 처음엔 돈과 음식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부진 체격의 은색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고 스스로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라고 너스레를 떨었죠. 얌전히 굴면 해치지 않겠다고 해서 일단 지시에 따르기로 했고 제 손으로 누나를 묶었어요. 만약 처음부터 우리를 죽일 작정이란 걸 알았다면 목숨을 걸고 누나를 지켰을 겁니다. 생존자를 남겨둔 채 현장에서 도망친 데니스는 6개월 뒤인 1974년 10월 신문사로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스로를 BTK라고 명명하며 자신이 1차 사건인 오테로 가족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신문사는 단순 장난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편지 속에는 그동안 외부에 공개된 적 없었던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세부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부러 편지를 보낸 이유는 한 달 전 오테로 사건의 진범으로 체포된 3인조 강도단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었죠. 나는 BTK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일을 처리하지. 내 업적을 다른 녀석들의 공으로 돌리지 말아줘. 세상에 BTK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언론들은 BTK라는
경찰은 이름과 편지의 내용을 대서특필했고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BTK의 편지가 공개된 직후 위치타 비컨 신문사는 신문 하단에 BTK 도움이 필요하다면 밤 10시 이전에 684-6321로 전화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싣기도 했죠. 범인과 언론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며 소통을 시도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된 것인데요. 경찰은 BTK의 편지를 주요 단서로 받아들였습니다. 범인의 자백, 범행 수법, 현장 표현 모두가 단순한 모방범이 아니라 진범 본인임을 뜻하고 있었죠. 그리고 애꿎은 이들을 범인으로 잡아 넣으려고 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비난도 거세졌기에 어떻게든 BTK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BTK 수사본부를 꾸렸고 범인의 문체, 필적, 심리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경찰은 언론을 통해 일부 단서를 공개하면서도 BTK가 다시 연락해오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만함에 가득 찼던 편지 내용과 달리 관심이 집중되자 겁을 먹은 것인지 데니스는 이후 3년간 은둔 생활을 이어갔죠. 그러다 오랜 냉각기 끝에 1977년 3월 17일 본능을 억누르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노리고 있던 타깃을 살해하려고 집에 숨어들었던 데니스는 집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좌절했죠. 아무 소득 없이 이대로 집에 돌아갈 수는 없었기에 즉흥적으로 새로운 희생자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데니스는 위치타의 주택가를 서성이던 중 우연히 마주친 6세 소년 스티브 렐포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이며 소년에게 자신의 아내와 딸 캐리의 사진을 내밀면서 이 사람들을 본 적 있냐고 물었죠. 어린 스티브는 사진을 찍힌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이라고 착각해버렸습니다. 데니스는 경찰인 척 소년의 집까지 따라간 뒤 당시 24세였던 소년의 어머니 셜리 렐포드에게 총을 겨누고 나머지 세 자녀는 욕실에 가뒀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엄마를 쏴버릴 거야. 장난감과 간식을 줄 테니 얌전히 있으렴. 그럼 아무도 다치지 않아. 데니스는 세 자녀들에게 겁을 주고 셜리를 뒷방으로 데려가서 침대 기둥에 다리를 묶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셜리가 몸이 너무 아프다고 물을 달라고 하자 물을 가져다 준 후 밧줄로 목을 졸라 살해했죠. 범행을 마친 후 욕실에 있는 세 자녀도 죽이려고 했지만 때마침 전화벨이 울렸고 자녀 중 한 명이 곧 집에 누군가 올 거예요 라고 외쳤습니다. 당황한 데니스는 서둘러 현장을 떠나버렸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살해된 셜리의 시신과 욕실에 갇혀있는 세 자녀를 발견했습니다. 셜리를 살해하고 9개월 뒤인 1977년 12월 8일 데니스는 타깃으로 노리고 있던 25세 여성 낸시 폭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침입했죠. 얼마 후 집에 들어온 낸시가 비명을 지르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데니스는 이미 전화선을 끊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다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낸시에게 당신을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을 계획이라고 예고했죠. 낸시가 반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데니스는 담배를 피거나 화장실에 다녀와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데니스는 낸시에게 침대 위에 눕도록 명령했고 낸시는 수차례 기절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하다가 끝내 사망했죠. 범행을 마친 데니스는 현장을 정리하고 낸시의 자동차 열쇠를 챙겨 떠났습니다. 그리고 낸시를 살해한 다음 날인 1977년 12월 9일 공중전화로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었죠. 내가 낸시 폭스를 죽였다. 시신은 그녀의 집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동 녹음된 통화 내용은 증거로 보관되다가 2년 뒤인 1979년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목소리가 공개된 직후 경찰서에는 100건이 넘는 제보 전화가 빗발쳤죠. 하지만 범인의 정체를 밝힐 만한 유효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데니스의 자만심은 점점 더 커져갔죠. 1978년 1월 31일 데니스는 위치타 비콘 신문사로 짧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셜리락스로 시작하는 한 편의 시가 적혀 있었는데 셜리 렐포드 살인 사건을 세세하게 묘사한 내용이었죠. 이어 1978년 2월 10일에는 지역방송국 케이크 TV로 편지를 보내 자신이 1차 사건 피해자인 오테로 가족, 2차 사건 피해자 캐서린 브라이트, 3차 사건 셜리 렐포드, 4차 사건 낸시 폭스를 죽인 진범임을 자백했습니다. 언론이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는 상황에 강한 불만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내가 몇 명을 더 죽여야 신문에 이름이 나거나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는 팩터 X의 힘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잭 더 리퍼, 선 오브 샘, 힐사이드 스트랭글러 같은 살인자들에게 있었던 초자연적인 힘 말이야. 나의 원동력은 팩터 X고 영원히 멈추지 않을 거야. 편지 속에는 오데스 투 낸시라는 제목의 시가 동봉돼 있었는데 미국 미녀 오데스를 패러디해 살해당한 낸시 폭스를 조롱하는 내용이었죠. 데니스는 경찰에게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BTK가 수많은 방송국 중 지역 방송국인 케이크 TV를 골라서 편지를 보내자
경찰은 BTK가 케이크TV의 뉴스를 시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의 요청대로 저녁 뉴스 방송 중 0.3초 정도 BTK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삽입하기로 결정했죠. 화면에는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라라는 문구와 함께 낸시 폭스의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거꾸로 된 안경의 그림을 삽입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메시지를 보고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죠. 데니스는 여전히 숨어서 경찰의 동태를 살필 뿐 존재를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BTK의 편지가 위치타 주립대학교 도서관의 복사기에서 인쇄됐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수천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출입하는 도서관에서 복사기 사용 기록만으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는 없었죠. 수사를 따돌린 데니스는 낸시 폭스 사건 이후 약 7년 4개월이라는 긴 냉각기를 가지는데요. 범행 시도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9년 4월 28일에는 63세 여성 애나 윌리엄스를 노리고 집안에 침입했지만 애나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몇 시간을 기다리다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기도 했죠. 대신 애나의 스카프와 몇 가지 물품을 기념품 마냥 챙겨갔고요. 집에 돌아온 애나는 몇 가지 물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좀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요. 2개월 뒤 애나는 현관 앞에 놓여진 짧은 편지를 발견합니다. 오 애나, 그날 밤 왜 나타나지 않았던 거야? 편지에는 BTK 서명이 적혀 있었고 여성의 그림, 도난당한 스카프, 그리고 2개의 플라스틱 클립이 함께 동봉되어 있었죠. 이후 몇 년간 공식적으로 BTK가 저지른 사건으로 기록된 사건은 없지만 경찰은 이 시기 살인이 완전히 멈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BTK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뿐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훗날 진술에 따르면 데니스는 냉각기 동안 1인 연극을 하며 살인 욕구를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옷과 가면을 쓰고 몸을 묶고 자신이 죽였던 여성 피해자 역할을 흉내내며 피해자의 고통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욕망을 채웠다는 것이죠. 조사 과정에서 데니스가 1인 연극을 하면서 찍은 사진 역시 확인됐습니다. 비틀린 욕망을 채우면서 동시에 데니스는 현실에서는 교회 장로이자 보이스카우트 지도자이며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살며 완벽한 이중 생활을 이어가죠. 그러다 1985년 4월 27일 잠들어 있던 살인마의 피가 다시 깨어납니다. 보이스카우트 봉사활동을 핑계로 외출한 데니스는 교회에 들렀다가 날이 저물자 이웃에 살던 53세 여성 마린 해지의 집으로 향했죠. 옷장에 숨어 있다가 적절한 순간에 마린을 제압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교회 건물로 옮겨 사진 촬영을 한 후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서 외곽에 유기했죠. 1986년 9월 16일에는 공사 헬멧과 장비를 착용하고 전화수리 기사로 위장해 28세 여성 비키 웨거럴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전화선 테스트가 필요하다며 집안에 들어간 데니스는 총을 꺼내들고 비키를 위협하며 침실로 몰아넣었죠. 비키가 거세게 저항하자 나일론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은 근처 호숫가에 유기했습니다. 1987년 12월 27일 아버지였던 멜빈 페이거, 10세 딸 셰리 페이거, 16세 딸 켈리 페이거를 죽인 것도 BTK라는 말이죠. 남편과 두 딸이 사망한 후 약 일주일 후인 1988년 1월 5일 홀로 남은 메리 페이거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맙소사 켈리와 셰리를 욕조에 집어넣었네라는 제목의 시 한 편과 피해자들의 사진이 들어있었죠.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데니스 본인은 해당 사건이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 내용에 감탄하며 나 아닌 또 다른 자가 악행의 심연을 배회하고 있다고 평가했죠. 결국 이 사건은 데니스가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살인마의 소행인지 끝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행 수법과 시까지 봤을 때 데니스의 지실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죠. 공식적으로 BTK의 마지막 피해자로 기록된 인물은 62세 여성 돌로레스 데이비스입니다. 1991년 1월 19일 돌로레스의 집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죠. 이처럼 데니스는 1974년부터 1991년까지 최소 10건의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는 간헐적으로 계속됐지만 경찰은 30년 가까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2000년대 초반까지 BTK 살인사건은 범인 없는 미제로 간주됐습니다. BTK의 악명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갈 무렵 작가 로버트 비티는 지역 내 젊은 세대 대부분이 BTK 사건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사건을 다시 세상에 알리기 위해 위치타의 악몽이라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죠. 소식을 접한 지역신문 위치타의 글은 오테로 가족 살인 30주년을 앞둔 2004년 1월 아직 미제로 남은 BTK 사건을 재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시기 예순을 앞두고 있던 노년의 데니스는 평화롭고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우연히 자신에 대한 기사를 본 뒤 약 13년간의 냉각기를 끝내고 BTK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04년 3월 19일 위치타익의 편집국으로 빌 토머스 키맨이라는 사람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죠. 앞글자를 따면 BTK입니다. 편지에는 1986년 9월에 발생한 비키 웨거럴 살인사건의 사진과 그녀의 운전면허증 복사본이 함께 들어있었죠. 사건 당시 현장에서 사라졌던 증거물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비키 웨거럴 사건은 BTK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별개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편지로 인해 비키 역시 BTK의 희생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0년 만에 수사가 재개되었죠. 다행히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채취한 시료가 남아있었고 이 DNA를 재분석한 결과 기존 BTK 사건과 동일범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동일범에 의한 연쇄살인이라는 사실이 20년 만에 밝혀진 것이죠. 경찰은 새로운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경찰관, 교수, 평범한 시민에 이르기까지 1300명 이상으로부터 DNA 샘플을 채취했지만 일치하는 DNA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2004년 5월 지역방송국 케이크TV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또 도착했죠. 그 안에는 BTK 이야기라는 제목의 가짜 자서전의 목차, 위조 신분증, 그리고 단어 퍼즐이 들어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캔자스 시티 TV 방송국에 BTK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10자말 퍼즐이 도착했는데 그 내용이 1976년 6월 오클라호마주에서 세탁소 아르바이트를 마친 직후 실종된 16세 소녀 신시아던 키니 사건과 관련된 것처럼 보여져 퍼즐에 사용된 단어는 위치타, 배회, 신디, 키니, 세탁소 등이었습니다. 참고로 수사 당국은 2024년까지 데니스가 신시아 실종 사건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수사를 진행했죠. 최근까지도 혐의를 인정한 10건의 살인 이외에도 잠재적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고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 2004년 6월 9일 위치타 도심의 도로 표지판에 누군가 테이프로 붙여놓은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봉투 안에는 노테로 가족 살인에 대한 상세한 묘사문과 나의 대가는 오직 쾌락뿐이라는 제목의 스케치가 들어있었죠. BTK가 직접 구상한 자서전의 목차 초안도 들어있었는데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한 연쇄 살인마의 탄생이었습니다. 다시 한 달 뒤 7월에는 한 공공도서관 반납함에서 또 다른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달 아르고니아에서 사망한 19세 제이크 앨런의 죽음은 BTK의 소행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수사 결과 해당 사건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죠. 이렇듯 데니스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과 경찰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내며 경찰을 속이거나 기만했습니다. 은근슬쩍 자신에 대한 정보를 흘리기도 했는데 짧지만 군 복무 경험이 있으며 기차에 관심이 많다는 등 개인적인 취향과 행적을 밝혔죠. 하지만 진실된 내용만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1939년생이라며 어린 시절 여러 도시를 전전했다고 거짓 정보를 흘려 수사에 혼선을 유도하기도 했죠. 전문가들은 세상에 BTK라는 이름이 다시 언론에 오르내린 순간 병적인 자기애와 억눌려 있던 살인 충동이 다시 깨어났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즉 이제 BTK가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했죠. 사건을 잊히지 않도록 한 행동들이 오히려 BTK를 자극했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데니스는 다시 살인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2004년 10월부터 새로운 타깃을 선정해 미행하는 중이었죠. 같은 시기 위치타의 한 UPS 우편함에서 또 살인과 관련된 사진들이 잔뜩 들어있는 서류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봉투 속에는 수사 책임자인 켄 랜드웨어 중위를 위협하는 내용의 시 BTK의 생애를 담은 가짜 자서전도 함께 들어있었죠. 2004년 12월에는 위치타 머덕공원에서 또 다른 소포가 발견됩니다. 그 안에는 낸시 폭스의 운전면허증과 손과 발이 묶이고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진 인형이 들어있었죠. 살해 장면을 재현하는 행위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동시에 범행의 기억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며 성적 쾌감을 얻는 사이코패스적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2005년 1월 데니스는 홈디포 매장 주차장에 세워진 트럭에 시리얼 박스 하나를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트럭 운전수가 쓰레기인 줄 알고 박스를 버려버리는 바람에 경찰에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데니스가 내가 준 상자는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 편지를 보낸 덕분에 홈디포 매장 CCTV를 통해 검은색 중형 SUV를 탄 중년 남성이 트럭에 접근하는 장면을 확보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05년 초 CCTV는 지금처럼 고화질이 아니라 화면이 흐릿해서 얼굴을 식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량 모델과 색상은 파악할 수 있었지만 번호판이나 얼굴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죠. 결국 경찰은 단지 범인이 검은색 중형 SUV를 몰고 다니는 중년 남성일 것이라는 정도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나댔는데도 BTK를 못 잡자 언론과 경찰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때쯤 경찰은 BTK가 제발 뭐라도 더 보내길 바라고 있었고요. 다행인 건 데니스가
데니스가 몇 주 뒤 2006년 2월경부터 다시 케이크TV로 엽서를 보냈고 외곽도로에서 결박된 인형이 담긴 시리얼 박스가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인데요. 왜 하필 시리얼 박스를 고집했는가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자신이 시리얼 킬러이기 때문에 발음이 비슷한 시리얼 박스에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여러 차례 편지와 엽서를 보내며 경찰과 내적 친분을 쌓은 것인지 데니스는 경찰에게 보낸 편지에 내가 플로피 디스크에 글을 저장해서 주면 추적을 당할까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위치타 이글 신문에 광고를 실어서 대답했죠. 렉스, 괜찮을 거예요. 며칠 뒤 2005년 2월 16일 경찰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데니스는 보라색 플로피 디스크를 위치타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디스크 안에는 자신이 BTK임을 밝히는 편지 한 장, 금색 메달이 달린 목걸이 이미지, 그리고 연쇄 살인마를 주인공으로 한 미국의 범죄 스릴러 소설 사냥의 법칙의 표지가 들어있었죠. 데니스는 플로피 디스크 한 장으로 자신을 찾아낼 거라곤 꿈에도 상상 못했지만 세상은 BTK가 첫 살인을 저지른 30년 전과 달랐고 수사기법은 눈부시게 발전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디스크 전체를 복제한 후 삭제된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복원했죠. 만약 디스크가 완전 새 것이었다면 또 덜미를 잡지 못했겠지만 다행히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회의 안건이라는 파일이 나왔는데 작성자 이름은 데니스로 표시되었으며 문서내에는 교회 이름도 적혀 있었죠. 인터넷 검색 결과 데니스 레이더라는 인물이 위치타 인근 그리스도 루터 교회 운영위원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데니스라는 남성은 BTK의 차량으로 알려진 검은색 중형 SUV를 타고 다녔죠. 모든 정황이 데니스 레이더가 바로 BTK 본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지만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심증만으로 체포와 기소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증거가 없다면 디스크는 그냥 재미로 보낸 것이라고 잡아떼면 그만이었죠. 수사팀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캔자스 주립대 병원에서 데니스의 딸 캐리의 자궁경부 세포 검사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BTK에게 살해된 피해자 비키 웨거럴의 손톱 밑에서 채취된 DNA와 가족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죠. 2005년 2월 25일 정오 무렵 데니스는 파크시티 자택 근처 도로를 달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 형사가 지금 왜 경찰서로 가고 있는지 아냐고 묻자 짐작은 간다며 짧게 답했죠. 그리고 신문이 시작되자 한 형사에게 내 컵 뚜껑인 이름 말고 BTK라고 써달라며 자백을 예고하는 듯한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데니스의 자택과 차량, 교회 사무실, 그리고 도서관 사물함까지 수색했고 컴퓨터 장비, 검은색 스타킹 한 켤레, 원통형 용기 등 범행을 입증할 여러 증거들도 찾아내죠. 수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나왔던 경찰과 데니스의 딸의 대화도 나온 것이고요.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데니스는 2005년 2월 28일 1급 살인 10건의 혐의로 정식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데니스의 보석금을 1천만 달러로 측정했는데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한 금액으로 보석을 불허한다는 의미였죠. 2005년 5월 3일 데니스는 법원에 출석했지만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반 뒤에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는 돌연 입장을 바꾸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죠. 데니스는 법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살인들을 프로젝트라고 부르며 마치 상사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캐서린 브라이트는 집안에 불을 일찍 꺼서 프로젝트 라이트 아웃이라고 이름 붙였다. 마린 헤지는 쿠키 굽는 걸 좋아해서 프로젝트 쿠키, 비키린 웨거레는 피아노를 잘 쳐서 프로젝트 피아노, 돌로레스 데이비스는 집 북쪽에 계집이 있어서 계집 프로젝트라고 지었다. 데니스는 자신이 벌인 일을 떠벌릴 뿐 피해자나 유족들에게는 단 한마디의 사죄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8월 18일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참담한 심정을 진술한 다음에도 데니스는 약 30분 동안 장황한 독백을 이어갈 뿐이었죠. 검사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마치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 소감 같았다고 비판했고요. 재판부는 데니스에게 10건의 살인 혐의에 대한 10번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캔자스주는 사형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종신형 자체가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며 종신형을 10번 선고받았다는 것은 죽기 전에는 절대 교도소를 나올 수 없다는 의미였죠. 데니스는 2005년 8월 19일 엘도라도 교정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뒤늦게 아버지 민낯을 알게 된 딸 캐리는 데니스 레이더라는 이름을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렸죠. 이렇게 데니스 레이더의 살인극은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10건의 범죄 이외에도 데니스가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건은 많습니다. 데니스는 마치 경찰이 알아내보라는 태도로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고요.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악마와 평범한 아버지가 한 몸에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데니스 레이더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